4,500년 전 3,800년 동안 가장 높은 건축물이었던 쿠프왕의 대피라미드가 있는 곳, 이집트 카이로 기자 네크로폴리스. 버스 차창 밖으로 피라미드가 보이니 꿈만 같더라고요. 참으로 압도적인 경관입니다. 경비가 굉장히 사문했습니다. 이집트는 지금도 계엄령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기자 피라미드 네크로폴리스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우측편에 보이는 저 건물은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맨하우스라고 하는 네리어트에서 운영하는 호텔입니다. 이곳은 한국과도 약간 연관이 있어요. 여기가 원래 영국인들의 별장이었는데 1943년에 카이로 회담이 열린 곳입니다. 이곳에서 조선의 독립이 논의가 되고 국제적으로 합의가 되었죠. 삼엄한 경비, 하긴 누가 폭탄이라도 들고 오면 안 되겠죠. 피라미드의 역사.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대부분 파라오의 무덤입니다. 최초의 피라미드는 이집트 북부의 멤피스 사카라 지방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기원전 2630년부터 2611년까지 이집트 제3왕조 때 지어진 파라오 조세르의 피라미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와 주변의 건축물들은 제상인 이모텝에 의해 설계되었습니다. 이후에 계단식 피라미드가 3번 정도 만들어지다가 어느 순간에 지금 보시는 삼각뿔 형태로 전환이 일어납니다. 변환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는데 그 과정은 다슈르의 피라미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슈르 시대 이후에 건축적인 정점, 최고의 결과물을 이뤄낸 피라미드가 바로 이 대피라미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피라미드 이후에 지어지는 피라미드들은 규모도 작아지고 건축적인 완성도 역시 떨어집니다. 그런 변화는 단순히 이집트의 사회적 역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적인 변화의 과정 때문입니다. 자, 가장 큰 쿠프왕의 대피라미드로 이동합니다. 수많은 잡상인들을 피해가야 하는데요. 1달러, 5달러 정도의 저렴한 물품을 팔아요. 눈을 안 마주치는 게 가장 쉽게 잡상인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기자의 대피라미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은 위키백과의 내용과 이집트 현지에서 들은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기자의 피라미드들 중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대피라미드는 보안국 상왕조 3왕조 시대인 기원전 2560년 무렵에 세워진 쿠프의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 건축이 정점에 달했던 시대였습니다. 쿠프의 피라미드는 아들인 카프레와 손자인 멘카오레가 같이 지었고 그들의 피라미드도 쿠프의 피라미드 옆에 있습니다. 완공에는 약 20년이 걸렸습니다. 피라미드 중 가장 큰 피라미드이기에 대피라미드라고도 불립니다. 대피라미드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이자 7개의 불가사의들 중에서 유일하게 현존하고 있습니다. 피라미드의 높이는 약 146.5m이고 1311년에 잉글랜드의 링컨 대성당이 세워지기 전까지 약 3800년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기도 했습니다. 피라미드가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그 높이가 약 146.8m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후에 지반이 침하되거나 꼭대기에 있었던 돌들이 깎여나가며 현재는 138.8m의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라미드 아랫면의 길이는 모두 230.4m이며 질량은 약 590만 톤입니다. 또한 피라미드 전체의 부피는 대략 250만 세제곱미터입니다. 워낙 정확하게 설계되고 지어진 터라 피라미드 바닥의 사면의 길이 차는 58mm밖에 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피라미드 바닥 사면은 거의 정확하게 동서남북을 가리키고 있으며 그 모습도 대략적으로 완벽한 정사각형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꼭대기에는 금으로 만든 피라미드석이 있었는데 도난당했습니다. 지금은 마치 작은 사다리꼴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피라미드는 약 230만 개에 이르는 바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바위들은 모두 인근 채석장에서 끌어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라미드의 외벽용 석회암은 나일강을 통해 멀리서부터 운반해 왔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라미드에서 가장 큰 바위는 왕의 방을 이루는 바위인데 약 80톤에 이르며 800km나 떨어져 있는 아스완의 채석장에서부터 운반되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바위의 가공을 금속글과 나무 쇠기로만 진행했습니다. 글로 나무 쇠기를 바위에 박은 후 물을 부으면 쇠기가 이를 흡수하여 팽창하게 되는데 이 힘으로 바위를 쪼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위를 쪼낸 이후에는 배를 통해 나일강으로 피라미드까지 운반하였을 것입니다. 대피라미드 제작에는 약 550만 톤의 석회암, 아스완에서 채굴된 8,000톤의 화강암, 50만 톤의 모르타르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가장 작은 돌의 크기는 2톤이고 평균적인 돌의 크기는 약 2.5톤입니다. 작은 돌은 2톤 정도이지만 큰 돌은 한 개의 무게가 무려 50톤에 달합니다. 평균 돌의 무게는 25톤입니다. 대피라미드가 완공될 당시 대피라미드는 하얀색의 외벽으로 감싸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매끄럽게 광을 낸 순백의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1303년에 대지진이 일어나 외벽의 구조 자체를 흔들었고 당시의 술탄이 성과 요새, 사원들을 짓기 위해 1356년에 외벽의 석회암들을 대거 벗겨갔다고 합니다. 그 후 19세기에 이집트 총독 알리 파샤가 카이로의 모스크를 짓기 위해 남아있는 석회암 외벽을 거의 다 벗겨가면서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계단형의 헐벗은 피라미드의 모습입니다. 현재 피라미드의 외벽을 이루던 석회암들은 오히려 카이로의 모스크들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고 후대의 탐험가들이 대피라미드 발굴 도중 발견된 피라미드 발치의 외벽의 잔해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피라미드 주위에는 파라오 쿠프를 추모하는 2개의 신전이, 피라미드 주변에 1개, 나일강 어귀에 1개가 있으며 고프의 왕비가 묻혀있는 소규모 피라미드가 3개가 지어져 있습니다. 2개의 신전은 작은 참배로로 연결되어 있고 고대 이집트 귀족들의 마스타바가 주변에 묻혀 있습니다. 아직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신비의 공간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올라간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이제 실내로 들어갑니다. 내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라미드에는 2개의 입구가 있는데 하나는 가짜 통로로 통하는 입구, 하나는 현재 쓰이고 있는 입구인데 이 입구는 9세기 초반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 알-마아문이 보물을 찾기 위해 뚫은 통로라고 합니다. 입구를 통과하고 오르막길을 오르면 좁으면서 길고 높은 거대한 대회랑이 나옵니다. 회랑이라고 해서 광장 같은 느낌이 아니라 그냥 높은 통로입니다. 좀 더 가다 보면 용도를 알 수 없는 새로 홈이 있는 벽이 있는데요. 예전에 침입자를 대비한 공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그 공간을 지나면 파라오의 방이 있습니다. 좁고 비좁고 덥고 습해서 인고의 시간을 가져야 왕의 방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름은 비록 왕의 방이지만 현재 용도를 알 수 없는 방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방에 들어가면 중간에 있는 관 빼고는 특별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이 방이 왕의 방이 아니라 단지 도굴꾼들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칼리파 알-마아문이 들어갔을 때도 보물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왕의 방은 돌로 만들어진 커다란 건물의 중간에 있는 텅 빈 공간입니다. 따라서 방 주위가 아무리 단단한 화강암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에서 바위들이 두르는 압력을 견디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석회암 1세제곱미터의 무게는 2.6톤으로 왕의 방의 지붕은 1제곱미터당 무려 254.8톤의 무게를 받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 설계자들은 조금이나마 돌들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돌 위에 빈 공간을 만들고 돌을 쌓아서 무게를 분산시켰습니다. 왕비의 방은 역시 돌로 만들어졌으며 아직 용도를 알 수 없는 방입니다. 동서로 5.7m이고 남북으로 5.2m이며 높이는 6.2m입니다. 현재는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대피라미드는 입구가 북면에 있습니다. 북면을 통해서 남쪽으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거든요. 90% 이상의 피라미드들이 거의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요. 통로는 남북축으로 만들어지는데 반해서 내부에 있는 왕의 방 현실은 동서축으로 놓여져 있어요. 1단계 좁은 오르막길. 사진 찍기 되게 어렵네. 보물을 향한 집념이 약간 깝깝하긴 하네요 여기. 약간 폐쇄 공포증 느끼는. 이거를 견디고 들어와서 머리 아파 죽겠네. 내 뒤에 이체격으로 있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키가 크셔가지고. 좋은 통로로 올라가고 내려와야 해서 혼잡하고 갑갑해요. 내려오시는 분이 예. 좁디 좁은 통로를 지나서 그랜드 갤러리 대회랑이 나왔습니다. 기단계 좁으면서 길고 높은 거대한 대회랑. 들여쌓기 방식으로 천장 방향으로 좁아지는 형태의 회랑입니다. 대회랑이 끝나고 작은 방이 나오는데요. 수직 방향의 홈이 보입니다. 뭔가가 떨어진 곳이었을까요? 3단계 덥고 습한 왕의 방. 자, 이제 드디어 왕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습하고 덥고 숨이 턱 막히는 방입니다. 무덤에서 쾌적한 걸 기대하면 안 되겠죠? 이름은 비록 왕의 방이지만 현재 용도를 알 수 없는 방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방에 들어가면
중간에 있는 관 빼고는 특별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이 방이 왕의 방이 아니라 단지 도굴꾼들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칼리파 알 마아문이 들어갔을 때도 보물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왕의 방은 돌로 만들어진 커다란 건물의 중간에 있는 텅 빈 공간입니다. 따라서 방 주위가 아무리 단단한 화강암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에서 바위들이 두르는 압력을 견디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석회암 1세제곱미터의 무게는 2.6톤으로 왕의 방의 지붕은 1제곱미터당 무려 254.8톤의 무게를 받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 설계자들은 조금이나마 돌들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돌 위에 빈 공간을 만들고 돌을 쌓아서 무게를 분산시켰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왕의 방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은 천장입니다. 천장은 수평천장으로 되어 있는데 피라미드의 건축사에 있어서 수평천장이 등장하는 게 이 피라미드가 첫 번째입니다. 수평천장을 피라미드의 내부에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종합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과학적인 장치들로 수평천장을 만들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천장의 가장 상단부에 저기 입구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맞배 형태의 석재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상단부에 걸리는 하중을 좌우로 분산시키고요. 그 다음에 저 맞배 형태의 시설과 왕의 방 수평천장 사이에 5개의 빈 공간을 또 뚫어놔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하중도 최대한 줄이는 그런 시설을 만듦으로써 수평천장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방은 좌우 측면에 석관이 보이고 좌우 측면벽에 선풍기 같은 게 달려있고 오른편에 구멍이 하나 있는데 사실은 좌측편에 환풍기에도 같은 형태의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외부로 통하는 구멍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별다른 장식은 없는 작은 방입니다. 여기 관이 보이네요. 혼자 있었으면 엄청 무서웠겠어요. 저 구멍이 박 소장님이 말씀하시던 구멍인가 봅니다. 유명세에 비해 간촐한 장비들이 이제 다시 내려가야 합니다. 들어왔던 그 끔찍한 길로 말이죠. 대회랑입니다. 내려갈 때 거꾸로 내려가야 돼. 와, 바퀴 보인다. 살 것 같습니다. 살 것 같아. 5천년 전의 유적에서 보이는 현대의 도시란 피라미드 들어갔다가 동쪽으로 갑니다. 내부를 살펴보고 북문으로 나와서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하나도 안 변하고 색감만 그대로 하나 동그라미 쏘고 있는. 동쪽엔 귀족들의 무덤, 여인들의 피라미드, 석조 유적 등이 있고요. 동남쪽으로 데스핑그스가 있습니다. 다음 편에 가볼 겁니다. 수많은 돌들이 쌓여있지만 하나의 돌도 사람 피만 합니다. 엄청나요. 여기저기 수많은 상인들, 저기 귀족들의 무덤과 여인들의 피라미드가 보여요. 그래선 시원합니다. 오. 알고 보니 저 밑에까지 왔다는 얘기인데 예. 아무리 가도 거기까지 안 왔을 것 같아. 여기 지금 마포 같은 느낌인 거야. 저 앞에 새 피라미드는 이겁니다. 왼쪽은 고대 사원단지의 석조 유적이고요. 쿠프 피라미드 지구를 설명하는 안내판이네요. 괜찮아. 여기까지 피라미드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 있네요. 경관 사진 찍으러? 저쪽도 비슷한 게 있었는데? 피라미드와 태양신앙. 쿠프왕의 피라미드가 건축되던 시기는 태양신앙이 이집트에서 이데올로기적인 헤게모니를 완벽하게 가지지 못했던 시기였습니다. 태양신앙이 주류가 되어가는 시기였죠. 피라미드의 변천 과정은 태양신앙이 주류가 되어가는 과정과 시기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지어진 피라미드들은 태양보다는 별신앙과 관련이 있는 물리적인 특성들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북쪽을 향하고 있는 입구가 있는데요. 북쪽엔 옛날이나 지금이나 언제나 주북성이 있었죠. 물론 쿠프의 피라미드가 건축되던 시대의 주북성은 오늘날 우리가 북극성이라고 부른 별과는 다른 별입니다. 약 4,500년 전에 지어진 건축물이니까요. 고대 이집트에서도 북쪽에 주북성이 있었기 때문에 북쪽이 별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방이었습니다. 저희는 북쪽의 입구를 통해서 내부에 들어갔다가 이제 동편에 왔죠. 피라미드는 건축단지에서 가장 큰 건축물이다. 피라미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규모적인 거대함이나 종합적인 완성도 때문에 피라미드 자체에 주로 집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피라미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속시설을 함께 봐야 해요. 피라미드의 부속시설은 일반적으로 동편에 장례신전이 만들어지고요. 지금 이곳이 대피라미드의 장례신전이 있던 곳입니다. 피라미드와는 달리 쿠프왕의 장례신전은 상태가 좋지는 않아요. 피라미드의 부속시설들, 즉 피라미드의 묘역은 장례신전에서 더 동쪽에 있는 의뢰용 도로로 이어집니다. 도로는 잘 남겨져 있지 않아요. 부심이 인접해서 훼손이 심합니다. 하지만 인근에 있는 카프라의 피라미드는 의뢰용 도로가 비교적 잘 남아 있습니다. 그 의뢰용 도로의 끝에
한신전이라고 불리는 작은 신전이 만들어집니다. 말 그대로 물가에 있었던 신전입니다. 나일강이 여기까지 들어왔습니다. 나일강 본류는 아니고 운하를 만들어서 물을 들어오게 만든 것이죠. 이런 다양한 시설이 모여있는 단지는 이후에도 계속 만들어집니다. 4, 5세기에서 탈폐. 여기 온 이유는 이 구덩이 때문입니다. 장례 신전을 중심으로 좌우 측면에 이 특이한 구덩이가 있는데요. 저쪽에도 또 하나가 있고요. 지금 내려가는 길 옆으로 연 구덩이가 2개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 네크로폴리스에는 이런 구덩이가 5개가 파여 있는데 배 모양 구덩이로 부릅니다. 정확한 문헌 자료는 없지만 아마도 파라오의 사후에 사용하도록 배를 묻어 놓은 것으로 보이고 이후 시기의 무덤에서도 이런 구덩이가 보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4, 5세기에서도 배를 사용할 것이라고 상상을 한 모양입니다. 저 남쪽에 배구덩이가 2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목재로 만들어진 선박이 발견됐어요. 그 선박의 퀄리티가 매우 훌륭합니다. 길이가 45m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선박이죠. 얼마 전 거제는 남쪽에 박물관을 지어서 그 배를 태양의 배라고 전시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랜드 이집트 박물관으로 이전되었다고 합니다. 신문에 보니 기사가 크게 났네요. 멀구먼 타국의 문화재가 이전하는 기사가 나다니 이집트는 역시 세계의 고대 도시라는 것이 실감나네요. 여인들의 피라미드. 여기 있는 이 3개의 피라미드는 구푸원과 관련 있는 여성들의 무덤입니다. 구푸의 왕비라던가 딸이라던가 어머니라던가 등등. 그런데 사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무덤들의 주인에 대한 합의는 없었습니다. 다양한 이견들이 존재합니다. 왕실 여성들의 피라미드라고 확정하기에는 간접적인 증거밖에 없기 때문이죠. 어쨌건 파라오의 여성 가족들의 무덤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한다면 내부에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부속 피라미드들은 멘카우르의 피라미드에도 있습니다. 기자의 네크로폴리스에는 총 11개의 피라미드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피라미드들은 흔적만 남겨진 경우도 있고 흔적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앞에도 피라미드의 하부 구조가 확인되는데 이 피라미드는 시신을 매장하는 무덤이라기보다는 영혼을 위한 피라미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카프레 피라미드의 남면에서도 영혼을 위한 피라미드가 확인됩니다. 영혼을 위한 피라미드라 신전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궁금하네요. 가장 높은 피라미드. 구푸의 피라미드보다 카프레의 피라미드가 조금 더 높게 보이기도 하는데 이유는 더 높은 지역에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멘카우르의 피라미드도 다른 지역의 피라미드와 비교하면 결코 작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작아 보입니다. 구푸와 카프레의 피라미드가 워낙 크니까요. 저쪽으로 돌들이 낮게 쌓여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 무덤들은 마스타바라고 하는 귀족들의 무덤입니다. 구왕국 시대 왕족이 아닌 귀족들의 무덤이고 사카라의 마스타바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닥타다. 이 똥들이 혹시 네 거니? 좌측으로 마스타바들이 보입니다. 앞으로 보이는 피라미드가 카프레의 피라미드죠. 이집트 초링글 수학여행 왔네요. 우리나라는 경주 가는 뒤 피라미드는 아니다 이거. 이게 이제 그쪽에부터 마스타바. 인도의 사원들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일종의 약간 테두리를 만든 다음에 안에를 그러니까 부처님의 사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변에다가 여기도 그러네. 여기 먼저죠.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실제로 배가 발견된 구덩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발견됐고 저쪽 반대편에서도 하나가 발견됐는데 여기에서 발견된 배는 1950년대에 발견이 되어서 거의 완전한 상태로 발견이 됐고요. 완전한 상태로 복원이 되었습니다. 길이가 45m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선박이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에 건물이 있었어요. 저쪽 서쪽 편 구덩이에서 발견된 배는 1980년대에 발견되었는데 내부를 내시경 카메라로 촬영한 결과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꺼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에 보존 처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한 후 2011년에 꺼냈는데 일본 팀이 그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발견된 배를 일태양의 배라고 부르고 저쪽 반대편에서 발견된 배를 이태양의 배라고 그러는데 이태양의 배도 신박물관으로 옮겨져서 거기서 일본 팀이 복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피라미드의 남면이고요. 저쪽에 보이는 피라미드가 카프레의 피라미드입니다. 카프레의 피라미드는 꼭대기를 보시면 뭔가 남겨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붓에 남겨진 피라미드의 흔적. 원래 피라미드는 돌을 쌓은 다음에 외벽으로 질 좋은 석회암 재질의 외장석을 붙였습니다. 지금 피라미드의 모습은 계단처럼 보이지만 원래는 매끈한 경사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멀리서 보면 하나의 돌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게끔 완벽한 형태의 외장 작업을 했었는데 외장석은 여러 차례 지진을 거치면서 다 떨어지기도 했고 나중에 카이로를 건설할 때 이 석재를 떼다가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건축물의 자재를 옮겨다가 다시 건축하는 사례는 많이 있죠. 우리나라도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서원이나 향교, 민속마을 등 많은 건축물이 옛 자재로 지어졌죠. 실제로 카이로의 중세시대 건축물 중에서 이 피라미드의 석재가 사용된 사례들도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카프레 피라미드는 상단부에 외장석이 잘 남겨져 있어서 지금도 육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슈르에 있는 골절 피라미드에는 외장석이 훨씬 잘 남겨져 있어요. 가시면 외장석의 실제 구조를 굉장히 가까이 보실 수가 있으니까 여기 보이시는 이 구조물들이 다 귀족 무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있는 이쪽 서 있는 면이 이제 피라미드 남면이라고 할 수가 있고 아까 그게 궁금했거든요. 지금 돌이 삐뚤삐뚤하잖아요. 근데 평면을 어떻게 맞출까? 근데 삐뚤삐뚤하게 쌌더라도 돌 크기가 다 달라도 평면을 다 갈아가지고 높이를 똑같이 만드는. 지금 보니까. 이렇게 해서 예. 그래야 이게 수평을 맞춰서 올라가죠. 올라갈 때 그치 예, 좌우가 좀 옆에 빈 예. 공간이 없는데 예. 이게 틀어지면 이제 예. 수평을 맞춰야 되니까. 그 작업을 한다는 예. 거예요. 그 위에서 보니까 이게 다 삐뚤삐뚤해 보여도 높이는 똑같은 거야. 물론 깨진 데가 있긴 있는데. 층 높이는 대충 전체적으로 균질화를 많이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럼 그거 맞추려면 힘들었을 텐데. 그렇죠.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돌을 엄청 막 우리 정밀하게 만든 게 아닌데. 그렇죠. 보면 사실 지금처럼 딱 공장에서 만들면 쌓기 쉬운데 예. 비정형이잖아 사이즈가. 그렇죠. 머리 아픈데 이거. 하락해도 더 힘든데. 정치적 신념이나 종교는 무서운 것 같아. 결국 애들이 죽거나 말거나 이 영생을 위해서 이 짓을 하는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여기 나오니까 또 막 구조물들이 나오네. 야, 여기 대전 이거 다 있어. 지금은 힘들어도 이거 집에 가서 보면은, 야, 이런 데 갔었구나 할 텐데 또. 또 여기 뭐 중때 제 기억에 누가 그러는데 중세에도 유럽의 부호나 왕족 귀족들은 이집트에 몇 달씩 걸렸어. 예, 그들이 노리는 하나의 그 예. 뭐 지금 관광 다니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먹고 쓰고 다 데리고 가는 거지. 그렇죠. 여기 뭐 저달 가면 뭐 있다더라 해요. 가는 거지. 예. 여기 뭐 우주선 타고 조조. 우주선 타고 올라가서 그거 구경하는 거랑 똑같죠. 지금 구경하는 거랑. 맞아요. 알아서 잘 피해야 돼. 이 피라미드들의 원료는 중동의 지구라트라고 보는 경향이 많죠. 아, 그렇죠. 네. 아, 거기에 들어갔다. 네. 그러니까 계단식까지는 중동의 지구라트 영향을 받은 거고 이렇게 매끈하게 올라가는 거기가 훨씬 앞선 거기가 빠르죠. 거기가 제일 빠르죠. 거. 뒤에 아, 오케이. Thank you. I love your picture. Look, brother. Hey, maybe later we need a camel. Excuse me, my friend. Please, you need a camel? Habibi. Hey, you need a camel ride? You take me a picture? 저게 이게 카프라의 장례신전이에요. 아, 카프라의 장례신전. 고대의 피라미드에서 보이는 카이로 시내의 모습.
물론 카이로도 우리 시선으로는 구도시입니다만 카프레의 피라미드와 장례신전, 피라미드하고 카프라 대신전. 쿠프의 피라미드, 저기 앞에는 마스타바. 저기 앞에는 마스타바. 이동하는 버스에서 보는 피라미드. 이집트는 나일강과 지류가 있는 지역을 벗어나면 다 사막입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대부분의 국토가 버려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딜 가더라도 거주가 가능하잖아요? 물이 있고 나무가 자라고 하니까요. 하지만 이집트는 전혀 다른 기후라서 이렇게 녹색으로 보이는 나일강 지역을 벗어나기만 하면 다 사막이라 사람이 살기에 매우 부적합한 지역인 것이죠. 우리나라가 참 살기 좋은 축복받은 땅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막을 변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시간이 많이 걸릴 듯하네요. 저 멀리 거대한 피라미드들이 보입니다. 여기도 사람들이 많네요. 그 흔한 카페 한 곳도 없는데 말이죠. 하나 하면 대박날 듯. 암튼 세상은 넓고 갈리는 많아요. 그래야 편협한 시선을 버릴 수 있어요. 이렇게 시장이 있네. 물건 사는 사람 별로 없고 바가지 때문에 여기가 경관이 좋은 데라서 여기서 이렇게 사진 찍으라고 약간 전망대처럼 만들어 놨나 봐요. 쿠프, 카프레, 멘카우레의 피라미드와 부속시설을 둘러보고 전망대에서의 경관도 즐기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어디로 간 걸까요? 그렇죠. 바로 이집트 하면 떠오르는 또 다른 악플, 스핑크스와 부속시설을 보러 가야죠. 사실 스핑크스도 피라미드의 부속시설지만도 파스타바 너머로 카이로 시내의 풍경. 다시 피라미드 등장. 피라미드는 실컷 보고 왔습니다. 막히기 시작하네요. 스핑크스가 코앞인데. 그 막히는 구간은 답답하니까 편집합니다. 다시 달린다 달려. 쿠푸대 피라미드, 마스타바, 여인들의 피라미드 기억나시죠? 마차와 낙타와 자동차가 공존하는 공간. 카이로 시내 전체가 다 그럽디다. 너와 눈이 마주치자 자꾸 사라고 하는 아줌마. 버스 안에서 어떻게 사오리까? 버스에서 내려서 신전으로 갑니다. 무슨 신전일까요? 수많은 상인들을 지나서 또다시 펼쳐진 기념품 가게를 지나서 저 앞으로 스핑크스가 보이시나요? 기자리도 명당일세. 혼란스럽지만 나름대로의 질서가 유지된 관광지입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보이네요. 뒤에 피라미드가, 옆에 스핑크스가, 앞에 예전 물가의 다리가 보입니다. 앞쪽이 사실 이제 부두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물이 들어왔었다라고 생각을 하셔요. 입장 마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서둘러서 들어갑니다. 예전 물가는 바짝 말라있네요. 나일강은 친환경 고속도로. 이 신전에 사용된 석재는 화강암입니다. 왕의 방 역시도 화강암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화강암은 아스완 지역에 있는 채석장에서 가져온 겁니다. 여기서부터 아스완까지의 거리는 1000km 정도가 되는데 그 거리를 보통 나일강을 이용해서 운반을 했고요. 나일강은 이집트 문명이 탄생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생산량을 가져다 주었고 심지어 주변 국가의 흥망성쇠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두 번째로 교통로로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굉장히 편리한 교통로였는데 일단 나일강 자체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쪽에 있는 아스완에서 석재를 운반해 올 때는 배에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물을 따라 북쪽으로 돌이 운반되는 거죠. 반면에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을 할 때는 북쪽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으로 대체로 바람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붑니다. 배에 돛을 펴면 강물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서 배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할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 문명이 탄생하기 이전 시대, 보통은 이 시대를 선왕조 시대라고 부르는데 선왕조 시대부터 나일강이 교통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일강 유역에 있는 여러 인구 집단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인적 교환이라든가 정보 교환 같은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고 그러한 여건들이 나중에 문명이 탄생하고 지속적으로 또 하나의 어떤 국가체를 형성하면서 유지되는데
굉장히 좋은 여건으로서 작용을 했습니다. 입장. 작은 문을 통과하면 이런 공간이 나와요. 여긴 우물입니다. 정밀하게 맞춰진 화강암이네요. 빈틈없이 잘 맞췄네요. 저기로 들어가나 봅니다. 고대 이집트 무덤에 있는 두 종류의 공간. 두 종류의 공간. 고대 이집트의 무덤은 크게 두 종류의 공간으로 분리가 됩니다. 첫 번째 공간은 시신을 실제로 안치하기 위한 매장 공간이고요. 피라미드가 대표적인 사례죠. 두 번째는 무덤에 매장할 때 장례의식과 더불어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사당으로서 역할을 하는 의례 공간이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장례신전과 의례용도로 그리고 하한신전 모두 다 의례용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매장하는 무덤과 제사를 위한 사당으로 구분이 되죠. 이집트의 모든 종류의 무덤은 형식이나 형태나 구조가 다 완전히 다르지만 이 두 가지 구분은 그대로 다 적용이 됩니다. 여기 카프레 피라미드의 하한신전은 상왕조 시대의 전형적인 건축 양식입니다. 대피라미드 왕의 방도 여기처럼 장식 없이 돌을 쌓아서 만들었는데 상왕조 시대에는 이 같은 시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Valley Temple of Khafre. 하한신전, 즉 물가에 있는 신전입니다. 하한신전을 보통 밸리 템플이라고 부릅니다. 이 앞에 부두가 있는데 실제로 이 앞쪽까지 운하시설을 통해 나일강을 끌어왔던 것으로 보이고 또 실제로 배를 이용해서 이 신전 바로 앞쪽까지 이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파라오의 장례 절차 과정에서도 시신을 배에 실어서 나일강 동안으로부터 이쪽으로 옮겨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한신전의 경우 학자들마다 얘기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파라오의 장례의식이 행해졌을 때 파라오의 시신이 미라로 만들어졌던 공간으로 추정됩니다. 다양한 의례 과정을 거치면서 파라오의 시신을 미이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바닥이 조금씩 파여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이 신전의 파라오인 카프레의 상이 놓여져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이 신전 내부에서는 카프레의 석상이 발견되었어요. 여기철 울타리가 쳐져 있는 곳이 일종의 우물인데 저 우물 안에서 카프레의 석상이 조각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석상은 복원되었고 카이로의 이집트 박물관에 가시면 석상을 볼 수가 있는데 이집트 미술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작품입니다. 이집트 미술과 관련된 어떤 책이나 화보 같은 것들이 있으면 무조건 나오는 석상이죠. 이 신전의 후문은 의례용 도로로 연결됩니다. 이 하한신전과 장례시설이 의례용 도로로 이어져 있거든요. 의례용 도로를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 도로의 우측에 스핑크스가 있어요. 신전을 둘러보면 정말 아무 꾸밈이 없습니다. 신뢰를 보여주기 위한 공간이 아니었던 것일까요? 이 신전에 대한 기타 등등 정보입니다. 이 신전에서 하토르와 버바스티스 그리고 카프르의 이름을 언급하는 많은 유물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원은 19세기까지 사막의 모래 밑에 묻혀 있었다고 해요. 파라오 카프르는 그리스 왕 체프란에서 카프라, 카프렌 및 AISO로도 알려져 있다고 해요. 카프렌은 사왕조의 매우 중요한 왕입니다. 제디파 왕의 후계자이자 쿠프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후문을 따라 올라가 봅니다. 의례용 도로와 스핑크스가 나온다던 후문입니다. 화강암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우리나라의 성곽 같은 질감이 느껴집니다. 한신전의 후문으로 나왔습니다. 사람 역시 많네요. 드디어 스핑크스가 가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스핑크스. 스핑크스의 정체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상왕조 시대에는 문헌 기록이 거의 남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추정하자면 파라오인 카프레가 자기 지역을 수호하기 위한 어떤 일종의 수호신으로서 사자의 몸에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 방식으로 표현을 해서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자의 대스핑크스는 길이 60m 높이 20m 석회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카프레 파라오 때인 기원전 2550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실제로 스핑크스의 머리는 파라오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카프레 파라오의 모습인 것이죠. 훼손된 부분이 많은데 뭘 보고 파라오라고 할까요? 일단은 파라오들이 주로 쓰는 네메스라는 두건을 쓰고 있고 지금은 없지만 가짜 턱수염도 있었습니다. 원래 고왕국 시대에 있었던 가짜 턱수염은 사라진 지 오래지만 신왕국 시대, 그러니까 고왕국 시대로부터 약 1000년 정도 후에 새롭게 복원한 가짜 턱수염은 19세기에 프랑스군의 이집트 원정 때 발견해서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프랑스군이 영국군한테 털리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실
로제타 스톤이라고 하는 유명한 유물과 더불어서 그 유물들 전체를 다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영국 브리티시 뮤지엄에 소장 중에 있습니다. 비록 1000년 지나서 만든 복원품이기는 하지만 복원품 역시도 약 35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현장에 가보면 스핑크스는 현재의 지표면 한참 아래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스핑크스는 돌을 쌓아서 만든 상이 아니라 돌선을 깎아서 만든 상입니다. 스핑크스를 만들면서 파낸 그 돌들은 아마도 기자의 피라미드를 만드는데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스핑크스를 둘러보면 벽돌이나 석재불극이 겉면에 부착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후대에 복원하면서 생긴 부분입니다. 이 복원의 역사도 스핑크스가 만들어진 지 1000년 이상 지난 시점에 투탕카멘이나 람세스 같은 파라오들이 살던 그 시대의 복원입니다. 엄청 오래된 복원이죠. 그것보다 더 후대인 2세기 로마 시대에 복원이 되었다는 기록도 있고 19세기에도 복원된 흔적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다양한 방식으로 복원했기 때문에 복원에 의해 부착되어 있는 돌들의 모습도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의 스핑크스는 코가 없는데요. 나폴레옹이 대포를 쏘아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설도 있으나 문화재에 심취해 있던 나폴레옹이 그랬을 가능성은 아주 희박합니다. 다른 주장으로 이슬람교가 우상 숭배 금지 때문에 파괴했다는 주장인데요. 이슬람교도들이 코를 부수면 살아나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래요. 오스만 제국 병사들이 코를 상대로 사격 연습을 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핑크스를 볼 수 있는 루트에 단차를 두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했어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핑크스 관람을 마치고 뒷문으로 나왔습니다. 당나귀랑 낙타가 많네요. 모이는 장소인가 봅니다. 주연으로 마스타바가 쫙 깔렸습니다. 이제 다시 저 상점들과 호객꾼들의 사이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도 소매치기는 없었습니다. 전 사실 예전에 해외에 나오거나 박물관에 가면 기념품을 꼭 하나씩 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 기념품들이 너무 많아져서 감당이 안 되더군요. 옮길 때마다 너무 힘들고 관리도 어렵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기념품은 안 삽니다. 현지에서 필요한 것들만 사지요. 이번에도 사막에서 사용이 용이한 머플러만 하나 샀습니다. 대신 사진과 영상을 많이 찍습니다. 디지털로 남기면 그것들은 참 유용하게 쓰이더라고요. 지금도 그 영상으로 이렇게 편집하고 있잖아요. 영상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